저는 3번 국경을 넘었습니다. 한 번은 도망치기 위해서였어요. 나머지 2번은 데리러 간 거였습니다. 그 강을 건널 때마다 품 안에 사진이 있었어요. 낡고 모서리가 닳아서 얼굴이 흐릿해진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사람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데려오려 했던 사람은 이미 그곳에 없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도 다시 그 강 앞에 섰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제게 남긴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 말이 귓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끝까지 보시면 제가 어떻게 이 땅을 밟게 됐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함경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마을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집이 22채, 그 사이로 난 흙길이 하나, 그게 우리 동네의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마다 얼굴에 검은 분진이 묻어 있었는데 눈 주변만 하얗게 남아서 마치 안경을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웃겨서 매번 까르르 웃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고 희죽 웃으면서 씻지도 않은 손으로 제 머리를 쓸어줬습니다. 분진 냄새가 났어요. 쇠랑 흙이 섞인 것 같은 냄새. 그 냄새가 아버지의 냄새였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채소를 팔았어요. 새벽에 밭에서 뽑아온 무랑 배추를 좌판 위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좌판 폭이 70cm쯤 됐을 거예요. 어머니의 세상이 그 70cm 안에 있었습니다. 잘 팔리는 날은 저녁에 국수를 삶아줬고 안 팔리는 날은 아무 말 없이 죽을 끓였어요. 저는 그 차이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라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광산에서 보너스로 받아온 거였는데 주파수가 잘 안 맞아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반이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음악이 나왔어요. 혁명가요가 대부분이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느린 노래가 흘러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느린 노래가 나오면 부엌에서 춤을 췄어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이 움직였어요. 발이 먼저 움직이고 팔이 따라가고 눈을 감으면 온 세상이 음악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피곤해 죽겠다는 얼굴이었는데 저를 보는 순간만큼은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제가 춤을 춘 이유였어요. 어머니가 웃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 집 막내가 춤을 잘 춘다는 소문이 돌았고 명절 때면 동네 마당에서 춤을 추라고 불려나갔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춤을 췄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박수를 쳐줬고 아버지는 멀찍이 서서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부엌에서 어머니가 죽을 끓이는 소리가 들리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고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오면 분진 냄새가 나고 그게 반복되는 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적어도 그건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학교에서 춤을 잘 춘다는 건 선생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줄넘기 대신 춤을 추라고 시킬 때도 있었어요. 저는 좋아서 신나게 췄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누가 보고 있었는지를. 어느 날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평양에서 검열단이 온다. 너는 빠지지 말고 꼭 나와라. 저는 좋아했습니다. 평양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를 모르던 나이였으니까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나 평양에서 오는 사람들 앞에서 춤춘대.
어머니는 웃지 않았습니다. 국수를 삶던 손이 멈췄어요.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와. 그 세 글자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평소 같았으면 밥 먹거나 손 씻어를 먼저 말했을 텐데 그날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7시에 돌아왔어요. 분진 냄새가 났고 눈 주변이 하얘서 웃겼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아버지도 웃었고요. 그게 아버지와 웃으며 보낸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검열단이 왔어요. 그리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마지막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검열단은 군용 지프 2대에 나눠 타고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명이었어요. 여자 2, 남자 2. 여자 1명이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교실 하나를 비워서 검사실로 만들었어요. 복도에 줄을 서라고 했습니다. 12명이 줄을 섰어요. 저는 7번째였습니다. 앞에 선 아이들이 하나씩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떤 아이는 웃으며 나왔고 어떤 아이는 울며 나왔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몰랐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키를 쟀어요. 153cm, 몸무게를 쟀습니다. 38kg. 줄자로 팔 길이를 쟀고 다리 길이를 쟀고 얼굴 양쪽을 손으로 잡고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마치 물건을 검사하는 것 같았어요. 춤춰봐. 줄자를 들고 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음악은 없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음악 없이 그냥 춰. 저는 떨리는 다리로 춤을 췄습니다. 소리 없는 교실에서 4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집 부엌에서 추던 것처럼 눈을 감고 움직였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느린 노래를 머릿속으로 틀었습니다. 발이 먼저 움직이고 팔이 따라갔어요. 얼마나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줄자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서류철 여자가 뭔가를 적었습니다. 나가. 그게 전부였어요.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흙길 끝에 군용 지프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이었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문을 열자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을 꾹 다물고 눈에서만 물이 흘렀어요. 군복을 입은 여자가 식탁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그 앞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속옷 2벌, 양말 1켤레, 수건 하나. 그게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어요. 평양예술학교에 배치됐다. 내일 아침 출발이야. 군복 여자가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보따리를 묶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매듭이 자꾸 풀렸습니다. 3번째 매듭에서 어머니가 작게 말했어요. 잘하고 와. 일주일 전에도 같은 말을 했었죠. 그때는 무겁기만 했던 그 말이 이번에는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광산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군복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일 새벽 5시 출발이야. 일찍 자.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부엌에서 어머니가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건지 내일 도시락을 싸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 5시. 아직 어두웠습니다. 밖에 지프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보따리를 건네줬습니다. 제 얼굴을 2 손으로 잡고 한참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프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이미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 소녀였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에 머리를 짧게 잘랐고 눈이 크고 또렷했어요.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어? 회령이요. 나는 청진. 명희야. 명희. 그게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명희는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지프가 출발했어요. 어머니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졌어요. 흘길이 끝나고 포장도로가 시작될 때까지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왔을 거예요. 분진 묻은 얼굴로 눈 주변만 하얗게. 그런데 딸의 방이 비어 있었을 겁니다. 보따리 하나가 사라진 방. 아버지가 그걸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평양까지 8시간이 걸렸습니다. 지프 안에서 명희와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군복 여자가 앞좌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희는 창밖을 봤고 저도 창밖을 봤어요. 함경북도의 산이 점점 낮아지고 도로가 넓어지고 건물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건물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거대한 건물 앞이었어요. 대리석 계단이 있었고 유리문 안으로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전구가 42개쯤 달린 샹들리에. 저는 태어나서 샹들리에를 본 적이 없었어요. 회령에는 형광등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도 자주 나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어요.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맨발로 대리석을 밟았는데 발바닥이 시렸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양쪽에 문이 줄지어 있었고 각 문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7번, 명희도 7번이었습니다. 같은 방이었어요. 방 안에는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군용 담요가 접혀 있었고 베개가 하나씩.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술학교에 왜 철창이 있는 건지. 하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일과표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5시 반 체중 측정, 6시 아침 식사, 7시부터 12시까지 훈련, 점심, 1시부터 6시까지 훈련, 저녁 식사, 8시부터 9시 자유시간, 10시 취침, 자유시간이 1시간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예술학교가 원래 이런 건가? 명희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작았어요. 4cm, 6cm쯤. 흑백 사진이었고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동생이야. 명희가 말했어요. 몇 살인데? 8살. 청진의 엄마랑 있어. 명희는 그 사진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보물처럼. 아니, 보물보다 더 소중하게. 이것만 보면 버틸 수 있어. 명희가 웃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명희가 웃지 않는 이유를. 명희는 웃을 일이 없어서 안 웃는 게 아니었어요. 울지 않기 위해서 안 웃는 거였습니다. 사진을 볼 때만 예외였어요. 동생 얼굴을 볼 때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첫 주가 지났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어요. 춤 훈련, 노래 훈련. 거기까지는 예상했습니다. 선생님이 있었고 반주가 있었고 거울이 벽면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줄을 서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팔을 올리는 각도, 고개를 돌리는 속도, 미소의 크기까지 전부 정해져 있었어요. 선생님은 틀릴 때마다
대나무 막대로 허벅지를 쳤습니다.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자국이 남았어요. 파란 멍이 허벅지에 줄지어 생겼습니다. 그래도 춤 훈련은 괜찮았어요. 저는 원래 춤을 좋아했으니까. 문제는 다른 훈련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새로운 시간이 추가됐어요. 예절 교육이라고 불렸습니다. 앉는 자세, 일어서는 자세, 걷는 자세, 술을 따르는 법, 잔을 올리는 각도, 눈을 맞추는 시간, 미소를 유지하는 방법. 저는 이상했어요. 예술학교에서 왜 술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건지. 옆에 있던 명희를 봤습니다. 명희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명희가 동생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에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명희가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조금만 더야?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베개 밑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아야 했어요. 명희가 이미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다는 걸. 그런데 일주일이 더 지나자 저도 알게 됐습니다. 훈련의 진짜 목적을. 그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춤과 노래 훈련은 절반으로 줄었어요. 대신 새로운 훈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웃는 연습. 처음에 저는 웃겼어요. 웃는 연습이라니 그게 훈련이 될 수 있는 건가. 하지만 웃기는커녕 무서웠습니다. 선생님이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웠어요. 7명이 나란히. 그리고 작은 자를 가져왔습니다. 입꼬리 양쪽에 대고 각도를 쟀어요. 1.2cm. 더 올려. 눈이 안 웃고 있어. 눈으로 웃어. 이가 보이면 안 돼. 입술만.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회령에서 춤출 때 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만들어진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1시간 동안 유지해야 했어요. 근육이 떨리기 시작하는 건 20분쯤부터였고 30분이 지나면 볼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풀면 안 됐어요. 풀면 대나무 막대가 왔습니다. 허벅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종아리였어요. 웃는 연습 다음에는 술 따르기 훈련이었습니다. 소련제 보드카 병을 들고 잔에 따르는 연습. 병이 무거웠어요. 750ml짜리 유리병을 한 손으로 들고 기울기를 맞추고 잔에 정확히 3분의 2까지만 채워야 했습니다. 넘치면 안 되고 소리가 나면 안 됐어요. 따르면서 웃어야 했습니다. 1.2cm. 눈으로. 이가 안 보이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어요. 예술학교에서 왜 술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건가.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질문은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한 번 질문한 아이가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나중에 뭘 하는 건가요? 그 아이는 다음날 방이 바뀌었습니다. 더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위층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위층으로 올라간 아이들은 눈이 달라져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빛이 없어졌습니다. 사람 눈에 있어야 할 그 빛이. 어느 날 저녁 복도를 걸어가는데 선배 한 명과 스쳤습니다. 이 시설에 저보다 1년 먼저 온 언니였어요. 20살쯤으로 보였는데 원래 예쁜 얼굴이었을 텐데 광대뼈가 너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 선배가 스치면서 아주 작게 말했어요. 여긴 무대가 아니야. 저는 멈췄습니다. 연회장이야. 그 두 마디를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연회장.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무대가 아니라 연회장. 춤과 노래가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접대하는 게 목적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저는 명희에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우리가 할 일이 춤이 아닌 것 같아. 명희는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명희가 안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명희가 말했습니다. 알아. 단 2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2글자에 담긴 무게는 제가 한 달 동안 느낀 모든 불안보다 무거웠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 엄마가 말해줬어. 가기 전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명희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그런데 왜 보냈을까? 그 질문을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명희가 먼저 대답했거든요. 안 가면 온 가족이 관리소야. 엄마가 그랬어. 내가 가야 동생이 살 수 있다고. 명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꺼냈어요. 동생 사진. 달빛에 비친 8살짜리 아이의 웃는 얼굴. 그래서 버티는 거야.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명희 옆에서 소리 없이 내가 웃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았으니까. 내가 술 따르는 법을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다음 주 처음으로 연회장에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샹들리에가 3개 달려 있었어요. 테이블은 길었습니다.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12명이 앉을 수 있었어요. 의자는 붉은 벨벳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보드카, 위스키, 와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빨간 드레스를 입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드레스였습니다. 천이 부드러웠어요. 회령에서 입던 면옷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좋지 않았어요. 그 옷을 입히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첫 연회는 8명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5번째였어요. 명희는 3번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저는 별의 개수가 뭘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별이 많을수록 다른 군인들이 고개를 숙인다는 건 알았습니다. 웃어. 관리인이 등 뒤에서 속삭였어요. 1.2cm. 눈으로. 이가 안 보이게. 저는 웃었습니다. 술을 따랐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3분의 2까지만. 잔을 올릴 때 손이 떨리지 않게. 그날 연애는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웃었어요. 볼 근육이 굳어서 나중에는 표정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돌아와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아직 웃고 있었어요. 웃는 게 아니라 굳은 거였는데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게 일상이 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체중을 쟀습니다. 42kg을 넘으면 그날 식사가 줄었어요. 밥 대신 미역국만. 그것도 건더기 없는.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팔 안쪽에. 무슨 주사인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맞고 나면 배가 안 고팠습니다. 대신 어지러웠어요. 가끔 복도에서 쓰러지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을 짚고 걸었어요. 연애는 일주일에 2~3번이었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군복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외국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술을 따랐습니다. 명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밤마다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불을 끄면 명희가 사진을 꺼냈어요. 매일 밤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빛에 사진을 비추고 한참을 봤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을 매일 했어요. 무엇을 조금만 더 참는다는 건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명희가 울 것 같았거든요. 명희는 절대 울지 않는 아이였어요. 울면 눈이 붓고 눈이 부으면 다음날 연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우는 거였어요. 못 우는 거였습니다. 저도 울지 않았어요. 대신 밤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아팠어요. 이를 너무 세게 물어서 어금니가 갈리고 있었습니다. 적응이라는 게 있더군요. 무서운 게 아니라 무서운 게 당연해지는 거. 처음에는 연회장에 들어갈 때마다 다리가 떨렸는데 3달이 지나자 떨림이 멈췄습니다. 6달이 지나자 웃는 게 자동으로 됐어요. 생각하지 않아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적응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였습니다.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 무렵 이상한 걸 하나 느꼈어요. 관리인이 명의를 자주 불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자주. 일주일에 3~4번은 따로 불려갔어요. 어디를 가는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명의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불려갔다 돌아오면 명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는 손이 평소보다 더 떨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은 게 너무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정아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층에 살던 20살 선배였어요. 제가 복도에서 스쳤던 그 선배. 여긴 무대가 아니야. 연회장이야. 그 말을 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아의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군용 담요가 정확한 각도로 접혀 있었고 베개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개인 물건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칫솔도 수건도 실내화도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은 방처럼. 저는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정아 언니 어디 갔어요? 관리인은 서류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갔다. 말투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3년을 여기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짐 정리도 인사도 없이? 이상했지만 더 묻지 못했어요. 질문하면 위층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복도 끝까지 걸어갔어요. 물을 마시러 간다는 핑계로. 복도 끝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끼어 있었어요. 손톱으로 성에를 긁어냈습니다. 밖이 보였어요. 건물 뒤쪽 마당에 군용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켜져 있었어요. 배기가스가 하얀 김처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뭔가가 실려 있었어요. 보따리들. 그리고 그 보따리들 사이에서 저는 정아의 짐을 봤습니다. 정아가 항상 쓰던 파란 수건이 보였어요. 보따리 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건물 정문이 아니라 후문으로 빠졌습니다. 후문 방향은 남쪽이었어요. 정아의 고향은 평안북도 북쪽입니다. 트럭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성에가 다시 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숨이 만든 성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명희가 깨어 있었어요.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빛에 명희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봤어? 명희가 물었어요. 어떻게 알아? 나도 봤어.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명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쓸모 없어지면 거기로 가. 거기가 어딘데? 관리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관리소. 함경북도에서 자란 저는 그 단어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광산 동료 중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밤에 어머니한테 작게 말했습니다. 관리소로 갔대. 어머니가 숟가락을 놓았어요. 그 뒤로 그 사람 이름을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소는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적어도 우리 마을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아 언니도?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회장에서 실수했어. 지난주에 술을 따르다가 손님 양복에 쏟았거든. 그 다음 날부터 안 보였지. 술을 쏟았다는 이유로, 보드카 한 잔을 잘못 따랐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난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거울 앞에 서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밤에 혼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1.2cm 눈으로 이가 안 보이게 살기 위해서, 보드카 한 잔 때문에 관리소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웃었습니다. 회령 부엌에서 라디오에 맞춰 춤추던 소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거울 속에는 완벽하게 웃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연애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던 것이 4번으로 늘었고 어느 주는 닷새 연속으로 연회장에 들어갔어요. 오는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군복의 별이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별 하나, 별 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별셋, 별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많을수록 주변 군인들의 허리가 더 깊이 굽었어요. 양복을 입은 사람 중에는 호위원 2명을 대동하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호위원들은 연회장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돌처럼 눈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16살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온 지 2년. 체중은 41kg이었습니다. 주사를 맞는 횟수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으로 늘었고 팔 안쪽에 바늘 자국이 파란 선처럼 번져 있었어요. 왼팔이 자국이 너무 많아서 오른팔로 바꿨는데 오른팔도 금방 같은 모양이 됐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면 배가 안 고팠어요. 대신 세상이 한꺼풀 막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리가 멀게 들리고 빛이 흐릿하고 감정이 무뎌졌어요. 슬픈 건지 무서운 건지 아무것도 아닌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연회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관리인이 저를 불렀어요. 7번 잠깐. 7번은 제 방 번호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어요. 저도 제 이름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명희였거든요. 오늘은 따로야. 따로요? 3층. 3층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3층은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3층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따로 불려가서 돌아온 아이들의 눈을 봤으니까. 빛이 없는 눈, 그 눈이 되는 곳이 3층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1계단, 2계단. 복도가 달랐습니다. 아래층보다 더 넓었고 더 조용했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두꺼운 카펫이어서 발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제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걷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헷갈렸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나무 문이 아니라 가죽으로 덧댄 문이었어요. 관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보드카 병이 반쯤 비어 있었어요.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5개 찍혀 있었습니다. 방에 담배 연기가 가득했어요. 숨을 들이쉬는데 목이 아팠습니다. 들어가. 관리인이 제 등을 밀었어요. 손바닥 하나의 힘이었는데 저는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41kg짜리 몸은 그 정도로도 밀렸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잠기는 소리가 났어요. 찰칵.
그 소리가 관 뚜껑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걸을 수 없었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복도 카펫 위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고 그 다음에 손이 닿았고 마지막에 이마가 닿았습니다. 카펫에서 먼지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먼지, 수십 명의 발이 밟고 지나간 먼지. 저만 이 자리에 주저앉은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머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떠져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형광등이 천장에서 60와트짜리 빛을 쏟고 있었는데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 카펫 위라서 소리가 작았지만 제 귀에는 크게 들렸어요. 명희였습니다. 명희가 달려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었는데 그 떨림은 뜨거웠습니다. 명희의 눈이 붉었어요. 울었던 눈이 아니라 울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명희는 절대 울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그 명희가 눈이 붉은 채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나도 당했어. 명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때야 알았습니다. 명희가 관리인에게 자주 불려간 이유를, 매주 서너 번씩 따로 불려갔던 이유를, 돌아올 때마다 손이 떨렸던 이유를, 사진을 꺼내는 손이 유독 더 떨렸던 이유를. 명희는 저보다 먼저 겪고 있었어요. 저보다 오래, 저보다 많이. 그런데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말하면 제가 무서워할까봐. 명희는 그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밤 사진을 보면서 조금만 덜하고 속삭이면서 혼자서. 저는 명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들키면 안 됐으니까. 입을 꽉 다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명희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카펫 위에 앉아서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60와트짜리 형광등 아래서, 그 밝은 빛 아래서 우는 게 어둠 속에서 우는 것보다 더 처절했어요. 숨을 수가 없었으니까. 밝은 곳에서 우는 건 벌거벗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명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는데 눈에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빛이 돌아와 있었어요. 울고 나서 오히려 더 선명해진 눈. 결심한 사람의 눈. 도망치자. 명희가 말했어요. 여기서 나가자. 둘이 같이.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돼.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나가자. 저는 명희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어요. 살아서 나가자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거울 앞에서 웃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나갈 그날까지 버티기 위해 1.2cm의 미소를 유지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담장 높이를 재고 있었어요. 명희와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건물에서 나가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정문, 후문, 그리고 지하 통로. 정문은 보초가 24시간 서 있었어요. 교대도 2명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빈틈이 없었습니다. 후문은 군용 트럭이 오갈 때만 열렸어요. 트럭이 드나드는 시간은 불규칙했고 열리는 시간이 30초도 안 됐습니다. 지하 통로는 어디로 이어지는지조차 몰랐어요. 입구가 어딘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연회장에서 일하는 동안 건물 구조를 하나씩 외웠습니다. 복도의 길이, 계단의 위치, 화장실 창문의 크기. 명희는 머리가 좋은 아이였어요. 한 번 본 것을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후문이 열리는 시간대를 일주일 동안 관찰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트럭이 한 번씩 왔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도 알아냈어요. 새벽 3시 정각. 교대에 걸리는 시간은 약 4분. 그 4분이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아이한테 건물 뒤쪽 담장의 높이를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쓰레기를 버리러 뒤쪽에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배 반쯤? 팔을 쭉 뻗어도 안 닿았어. 2m 40cm쯤으로 추정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높이였어요. 다만 담장 위에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습니다. 시멘트에 깨진 유리를 꽂아 놓은 거예요. 맨손으로 넘으면 손이 찢어질 거였습니다. 명희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담요를 가져가자. 담요를 깔고 넘으면 돼. 군용 담요는 두꺼웠습니다. 2겹으로 접으면 유리 파편을 막을 수 있을 거였어요.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담요 하나를 방에서 몰래 빼냈어요. 검사가 오는 날은 원래대로 돌려놓고 안 오는 날은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탈출 경로를 정했어요. 방에서 복도, 복도에서 비상계단, 비상계단에서 후문 쪽 마당, 마당에서 담장까지 47걸음. 명희가 직접 세어본 거였어요. 실행 날짜를 화요일 새벽으로 잡았습니다. 화요일은 연회가 없는 날이라 관리인들이 일찍 잠들었거든요. 새벽 3시 교대 시간에 맞춰 움직이기로 했어요. 월요일 밤이 됐습니다. 실행 하루 전날 불을 끄고 누웠어요. 저는 긴장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명희는 사진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에 사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동생 사진. 8살짜리 아이의 웃는 얼굴. 내일이야. 명희가 속삭였어요. 응. 나가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갈 거야. 너는? 나도. 동생한테. 명희가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1.2cm가 아닌 웃음. 눈까지 웃는 웃음. 눈물이 살짝 고여 있는데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명희의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탈출 1시간 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우리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인이었어요. 명희, 나와. 명희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봤어요. 명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공포와 분노와 체념이 동시에 담긴 눈이었어요. 하지만 명희는 아무 말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2초쯤이었을 거예요. 그 2초 동안 명희의 입이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였을 것 같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고 기다렸어요. 1시간, 새벽 3시, 교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시간, 새벽 4시, 명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3시간, 새벽 5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기상시간이었어요. 명희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체중을 재러 갔어요. 명희 자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정아가 사라졌을 때처럼 저는 체중을 재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명희의 침대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새벽에 들어와서 정리한 거였습니다. 군용 담요가 정확한 각도로 접혀 있었고 베개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칫솔도 수건도 실내화도. 저는 침대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보였어요. 베개가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정리한 사람이 베개 밑까지 확인하지 않은 거예요.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게 만져졌어요. 종이. 아니, 사진이었습니다. 명희의 동생 사진. 4cm, 6cm. 흑백. 웃고 있는 8살짜리 아이. 사진을 뒤집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작게 쓴 글씨. 살아서 나가. 이거 들고 나가서 동생한테 전해줘. 명희의 글씨였어요. 작고 또박또박한 글씨. 언제 썼을까? 어젯밤이었을까? 아니면 그 전부터 준비해둔 걸까? 명희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먼저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사진을 남겨둔 거예요. 저한테, 탈출을 약속한 그 사람한테. 살아서 나가. 그 말이 명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속옷 안에 넣었어요. 차가운 사진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조금씩 체온이 전해졌어요. 명희의 사진이 제 온기로 따뜻해지는 게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명희가 있어야 할 온기인데 제가 대신 데우고 있었으니까. 명희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저는 맹세했어요. 반드시 나가겠다고. 이 사진을 들고 나가서 명희의 동생에게 전해주겠다고. 그리고 세상에 알리겠다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명희가 사라진 뒤 저는 더 완벽해졌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더 완벽하게 웃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웃지 않으면 쓸모 없어지고 쓸모 없어지면 정아처럼 명희처럼 사라지니까요. 연회장에서 저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1.2cm의 미소는 거울 없이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드카를 따를 때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잔의 3분의 1을 정확하게 채웠습니다. 누구도 저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7번은 모범적이야. 관리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범적?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살아남기 위해 완벽해진 건데 그게 이 시스템의 모범이 됐다는 뜻이니까. 명희의 빈 침대는 매일 밤 제 옆에 있었습니다. 새 아이가 배정되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저는 혼자 그 방에서 잤습니다. 빈 침대, 빈 베개, 접힌 담요. 그 위에 아무도 눕지 않는 밤이 30번 반복됐어요. 밤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속옷 안에서 명희의 동생 얼굴. 달빛에 비추면 흑백 사진이 조금 더 밝아져 보였어요. 8살짜리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가 빠진 곳이 있어서 웃으면 그 빈자리가 보였어요. 이 아이는 지금 10살이 됐겠지. 이가 다 났겠지. 언니가 어디 있는지 알까? 살아있는지 알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쥐어짜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새 아이가 왔어요. 드디어 명희의 자리에 누군가가 배정된 겁니다. 14살. 함경북도 출신. 이름은 은주라고 했어요. 은주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토끼처럼 동그랗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2년 전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은주가 침대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미리 말해줘 봐야 더 무서워질 뿐이니까. 알아야 할 때가 되면 알게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은주는 잠이 안 오는지 불을 끈 뒤에도 말을 했습니다. 자기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학교 이야기. 저는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명희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같은 함경도 억양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듣기가 힘들었어요. 은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저 오기 전에 들은 건데요. 응. 함경북도 관리소에 여자 한 명이 들어왔대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어두운 천장.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무용수였다는데 예전에 평양에 있었다나 봐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몸이 굳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있었대요. 왼쪽 다리. 그래도 일을 시키더래요. 왼쪽 다리. 명희는 왼쪽 다리에 힘이 약했어요. 춤 연습할 때 왼쪽 턴이 잘 안 됐습니다. 선생님이 왼쪽을 더 연습하라고 했었어요. 명희였습니다. 다른 사람일 리가 없었어요. 평양에서 온 무용수. 왼쪽 다리가 부러진.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평양에서 온 예쁜 여자인데 다리를 절고 있었다고. 은주는 그게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동네 소문을 전한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명희가 관리소에 있다는 걸, 살아있다는 걸, 하지만 다리가 부러진 채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걸, 관리소의 강제 노동이 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루 14시간, 돌을 나르고 흙을 파고 나무를 베는 일, 새벽 5시부터 밤 7시까지, 쉬는 시간은 점심 30분. 그 와중에 다리가 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치료를 해주지 않아요. 부러진 채로 일해야 합니다. 못 일하면 식사가 줄고, 식사가 줄면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쓰러지고,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끝이에요. 명희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왼쪽 다리가 부러진 채로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필요했습니다. 멍해지면 안 됐거든요. 기억해야 했어요. 명희가 거기 있다는 걸, 제가 나가야 한다는 걸. 사진을 꺼냈습니다. 속옷 안에서 명희의 동생 얼굴을 봤어요. 달빛에 비친 웃는 얼굴. 살아서 나가. 이거 들고 나가서 동생한테 전해줘.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나가겠다고. 이 사진을 들고 명희를 위해서, 명희의 동생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은주가 옆 침대에서 물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 다짐 하나가 그 뒤 7년을 버티게 해줬어요. 23살이 됐습니다. 여기 온 지 9년이 지나 있었어요. 14살에 들어온 소녀가 23이 됐다는 건 9년이라는 시간이 이 건물 안에서 증발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랐어요. 계절이 바뀌는 건 창문 너머 나뭇잎으로 알았고, 해가 바뀌는 건 연회장에 걸린 달력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날 관리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7번, 내일부터 농장이야. 농장이요? 함경북도. 내일 출발. 말투가 사무적이었어요. 종이 한 장 건네주듯이 9년을 산 사람한테 할 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은퇴. 기쁨조에서는 그걸 은퇴라고 불렀어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나이가 차면 혹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지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관리소가 아니라 농장이라는 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관리소는 정아처럼 명희처럼 쓸모 없어진 사람이 가는 곳이고, 농장은 조용히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살아있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군용 트럭에 실렸습니다. 짐은 보따리 하나. 9년 전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는 이미 닳아서 천이 세 군데나 해져 있었어요. 속옷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명희의 동생 사진. 9년 동안 매일 밤 꺼내봤던 사진.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어요. 손때가 베어서 원래 흰색이었을 여백이 누런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어요. 건물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샹들리에 42개 전구, 대리석 복도, 3층 카펫, 1.2cm의 미소. 9년의 기억이 한꺼번에 멀어졌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함경북도로 향했어요. 8시간을 달렸습니다. 9년 전 평양으로 올 때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풍경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건물이 낮아지고 도로가 좁아지고 산이 높아졌어요.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농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배추밭이었어요. 300평짜리 가장자리에 옥수수밭이 조금 있었고 옆에 닭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은 단순했어요. 배추를 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수확하고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허리가 아팠고 손이 갈라졌고 무릎에 흙이 베어서 씻어도 안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쁨조에서의 9년에 비하면 이건 천국이었어요. 적어도 3층에 불려가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1.2cm의 미소를 짓지 않아도 됐으니까. 적어도 웃지 않아도 살 수 있었어요. 농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숨을. 9년 만에 거울 없이 사는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명희의 사진은 매일 밤 꺼내봤습니다.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나가야 한다는 걸. 농장 근처에 장마당이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장마당. 어머니가 채소를 팔던 그런 곳이었어요. 좌판이 줄지어 있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저는 농장에서 남는 배추를 몰래 가져가서 장마당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좌판 하나를 폈습니다. 어머니의 좌판보다 좁았어요. 50cm쯤. 처음에는 배추만 팔았습니다. 한 포기에 800원. 하루에 10포기 팔면 8,000원. 한 달이면 24만 원. 그 돈으로 중국산 물건을 사서 되팔기 시작했어요. 운동화 한 켤레를 8,000원에 사서 1만 2천원에 팔았습니다. 라이터를 500원에 사서 1,500원에 팔았어요. 양말 3켤레를 2,000원에 사서 5,000원에 팔았습니다. 장사에 감각이 있었나 봐요. 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석 달, 6달, 1년.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장마당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이에 이런저런 소문이 오갔어요. 그 중에 두만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날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던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피며 작게 말했어요. 요즘 거기 건너는 사람들 있대. 거기가 어딘데요? 두만강. 중국으로. 두만강. 중국.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중국으로 가면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문은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아주머니가 덧붙였어요. 브로커가 있어. 돈만 있으면 돼. 브로커, 돈. 저는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배추를 팔고 운동화를 팔아서 그때부터 목적이 생겼어요. 돈을 모아서 두만강을 건너겠다. 한국까지 가겠다. 명희의 동생을 찾아서 사진을 전해주겠다. 그리고 세상에 알리겠다. 저는 더 열심히 팔았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9시까지 앉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손이 갈라져도 3년.
3년 동안 모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두만강이라는 세 글자를 입에 올렸습니다. 소리내서, 혼자서 그 세 글자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무서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브로커를 만난 건 장마당에서였습니다. 중국산 물건을 넘겨주러 온 남자였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장사꾼이었지만 눈이 달랐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눈, 누가 듣고 있는지, 누가 보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저도 그 눈을 하고 있었으니까 알아봤습니다. 9년 동안 연회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항상 주변을 살펴야 했거든요. 누가 취했는지, 누가 화가 났는지, 누가 저를 부르려 하는지. 그 습관이 장마당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두만강, 건널 수 있어요? 남자가 저를 봤어요. 한참을 위아래로 훑는 게 아니라 눈만 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를 재는 눈이었어요. 돈 있어? 얼마요? 300만 원. 3년 동안 모은 돈이 정확히 31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이 남았어요. 비상금도 아닌 10만 원.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날짜를 잡았어요. 겨울이었습니다. 강이 오는 계절. 두만강은 여름에는 물살이 새서 건너기 어렵지만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서 걸어서 건널 수 있었어요. 다만 얼음 두께가 고르지 않아서 중간에 갈라지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브로커가 설명해 줬어요. 얼음 위로 건너는 거야. 중간에 갈라진 데가 하나 있어. 폭이 한 발짝 정도니까 뛰어넘으면 돼. 멈추지 마. 멈추면 얼음이 무게를 못 버텨. 경비대는요? 교대 시간에 맞출 거야. 보초가 바뀌는데 3분 걸려. 3분 안에 강을 건너야 해. 3분. 47m 강폭을 3분 안에. 영하 23도의 밤에. 계산을 해봤어요. 47m를 3분이면 1초에 약 26cm. 걸으면 충분하지만 뛰어야 안전한 속도였습니다. 얼음 위에서 뛰면 미끄러질 수 있었어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새벽 농장을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도 옷가지도 9년 전 어머니가 싸준 것도 속옷 안에 사진 한 장, 주머니에 남은 돈 10만 원, 군화 한 켤레. 그게 전부였어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으니 강이 보였어요. 검은 얼음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이 중국이었어요. 47m. 서울에서 아파트 한 동의 길이보다 짧은 거리. 그 짧은 거리가 인생과 죽음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보초 교대 시작한다. 30초 뒤에 뛰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지금. 브로커가 등을 밀었어요. 뛰었습니다. 첫 발을 얼음 위에 디뎠을 때 미끄러질 뻔했어요. 군화 바닥이 얼음에 맞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리듬을 잡았어요. 짧게 빠르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낮게 울렸습니다. 퉁, 퉁, 퉁. 중간쯤에서 갈라진 틈이 보였어요. 검은 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폭이 한 발짝이라고 했는데 2발짝은 돼 보였어요. 뛰었습니다. 발이 틈을 넘었어요. 착지할 때 얼음이 흔들렸습니다. 뚜두둑 하는 소리. 검은 물이 틈새로 올라왔어요. 군화가 젖었습니다. 영하 23도의 젖은 발.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발가락부터 그 다음 발바닥, 그 다음 발목. 멈추면 안 됐습니다. 더 빨리 뛰었어요. 30m, 20m,
앞에서 뭔가가 보였습니다. 손, 중국 측 브로커의 손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하얗게 10m, 5m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당겨졌어요. 얼음 위에서 흙 위로 발밑에 흙이 느껴졌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47m 너머에 북한이 있었어요. 경비대 탐조등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건넌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얀 숨이 올라갔어요. 영하 23도의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그 차가움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살았어요. 중국에서의 이동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한 달, 라오스에서 태국까지 2달, 태국 수용소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까지 5달, 총 8달이 걸렸어요. 그 8달 동안 사진은 항상 품에 있었습니다. 라오스 정글을 걸을 때 모기에 물려 온몸이 부어올라도, 태국 수용소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잠을 자도,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 때도 명희의 동생 얼굴을 매일 밤 봤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땅이었어요. 자유로운 땅. 무릎이 차가운 공항 바닥에 닿았는데 그 차가움이 두만강 얼음과는 달랐습니다. 안전한 차가움이었어요.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명희의 동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처음 3년은 2가지 일로 채워졌습니다. 하나는 살아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명희의 동생을 찾는 것이었어요.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금을 받았지만 서울 월세를 내기에는 부족했어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부품 조립 공장. 하루 10시간, 주 6일.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명희의 동생을 찾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 단체에 물어보고 통일부에 문의하고 같은 시기에 탈북한 사람들을 수소문했어요. 명희의 동생 이름은 명진이었습니다. 청진 출신. 명희가 끌려갈 때 8살이었으니 지금은 21살이 됐을 거였어요. 한국에 있는지, 아직 북한에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단서가 하나 나왔어요. 탈북민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청진에서 온 명진이라는 여자가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두 손이 떨렸습니다. 명희의 사진을 꺼낼 때 손이 떨리던 것과 같은 떨림이었어요.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1번, 2번,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혹시 명진 씨예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명희 씨의 친구예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3초, 5초, 7초. 언니 친구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언니가 살아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명희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관리소에서 왼쪽 다리가 부러진 채로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명진을 만난 건 서울 변두리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명진이 들어오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명희를 닮았습니다. 눈이 크고 또렷했어요. 인매도 비슷했습니다. 그 눈이 명희와 똑같았어요. 빛이 있는 눈, 명희가 사라지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빛.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품에서 13년을 품고 다닌 사진, 모서리가 닳고 닳아서 부드러워진 사진, 명진의 8살 때 얼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명진이 사진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명희가 그랬던 것처럼, 보물처럼, 아니, 보물보다 더 소중하게. 이거 내 사진이잖아. 명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내가 8살 때 찍은 건데, 언니가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명희가 저한테 맡겼어요. 떠나기 전에 베개 밑에 놓고 갔어요. 뒷면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살아서 나가서 동생한테 전해달라고. 명진이 사진을 뒤집었어요. 명희의 글씨를 봤습니다. 볼펜으로 쓴 작은 글씨. 명진의 울음이 커졌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명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명희의 동생 앞에서 13년 만에 약속의 절반을 지킨 거였어요. 한참을 울다가 명진이 물었습니다. 언니는요? 언니는 어디 있어요? 관리소에 있다는 소식까지만 들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명진의 울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사진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명희를 데려와야 한다고. 그리고 명희처럼 갇혀있는 사람들을 빼내야 한다고. 브로커가 되기로 했습니다. 공장에서 번 돈과 정착금을 합쳤어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루트를 알아냈습니다. 중국 측 브로커 연락처를 구했어요. 첫 구출 작전은 1년 뒤에 실행됐습니다. 두 번째 도강, 두만강을 다시 건넜어요.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데리러 가는 거였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접경 지역까지 들어갔고 거기서 탈북을 원하는 여자 3명을 만났어요. 기쁨조 출신은 아니었지만 각자의 이유로 그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오스 루트로 이동하는 길이었어요. 두만강을 건넌 뒤 중국 측 갈대밭에 숨었습니다. 갈대 높이가 1m 20cm쯤. 4사람이 쪼그리고 앉으면 겨우 가려지는 높이였어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빛이 보였어요. 경비대 손전등. 15m 거리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멈추라는 신호. 세 여자가 얼어붙었습니다. 한 명이 제 등에 얼굴을 묻었어요. 떨리는 게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제 심장인지 등 뒤에 여자 심장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불빛이 갈대 위를 스쳤어요. 1초, 갈대 끝이 빛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2초, 불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방향으로 지나갔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30초를 더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30초가 더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간신히 3명을 전부 데려왔어요. 한국까지 살았습니다. 간신히요. 첫 구출이 성공한 뒤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명을 빼냈지만 아직 명희를 빼내지 못했으니까요. 명희가 관리소에 살아있다면 데려와야 했어요. 죽었다면 그건 그때 알면 되는 거였습니다. 일단 가야 했어요. 두 번째 구출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명희. 관리소에 있다는 마지막 정보를 바탕으로 함경북도 관리소 인근까지 접근하는 루트를 짰어요. 문제는 브로커였습니다. 첫 번째 구출 때 함께한 중국 측 브로커에게 연락했더니 거절당했어요. 관리소 근처는 안 돼. 경비가 3배야. 걸리면 나도 죽어. 다른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새 브로커를 구했어요.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500만 원. 저는 가진 돈을 전부 털었어요. 공장에서 번 돈, 남겨둔 정착금 나머지, 명진에게 빌린 돈까지.
명진은 아무 말 없이 돈을 줬습니다. 우리 언니 데려와 주세요. 그 한마디가 500만 원보다 무거웠어요. 세 번째 도강, 두만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구출 대상이 관리소 안에 있으니까. 강을 건넌 뒤 중국에서 북한 접경까지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틀을 걸었어요. 낮에는 숨고 밤에 걸었습니다. 산길이었어요. 6시간씩 걸었습니다. 첫날 밤에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어요. 두 번째 밤에 물집이 터졌습니다. 터진 자리에 새 물집이 잡혔어요. 그 위에 또 걸었습니다. 군화 안이 축축했어요. 피인지 물집 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관리소가 보이는 산에 도착한 건 이틀째 밤이 밝아올 무렵이었어요. 산 아래에 건물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건물 3동, 사이사이에 철조망, 모서리마다 감시탑, 감시탑에서 불빛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명의가 저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있어야 했습니다. 계획은 이랬어요. 중국 측 브로커가 관리소 안에 매수한 사람을 통해 명의를 담장 근처까지 데려오게 하고 저는 바깥에서 명의를 받아 중국으로 빼내는 거였습니다. 약속 시간은 밤 11시. 관리소 뒤쪽 담장 근처. 밤이 됐습니다. 기온이 떨어졌어요. 손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1시가 됐어요. 담장 근처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사방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기다렸습니다. 11시 15분, 11시 30분. 자정.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건지, 매수한 사람이 배신한 건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 여러 명의 발소리. 돌아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3개. 경비대였어요. 거기서 고함 소리. 함정이었습니다. 중국 측 브로커가 배신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관리소 안에 매수한 사람 따위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브로커가 계산한 거예요. 저를 경비대에 넘기면 현상금이 나오니까 5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900만 원. 제가 브로커에게 준 500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400만 원을 더 벌 수 있으니까 배신한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뛰었어요. 산으로, 위로, 가시덤불을 뚫고 뛰었습니다. 얼굴이 긁혔어요. 팔이 찢어졌습니다. 돌에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이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다리 전체로 퍼졌어요.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고함이 들렸습니다. 총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산에서 총을 쏘면 소리가 퍼지니까 추격을 먼저 선택한 거였습니다. 6시간을 달렸어요. 산을 하나 넘고 또 하나를 넘었습니다. 숨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쯤 추격 소리가 멈췄어요. 중국 국경을 넘은 거였습니다. 나무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긁히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명의는 빼내지 못한 채로 빈손이었어요. 명의에게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담장 너머에 있었을 명의. 혹시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담장 안쪽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경비대가 온 걸 보고 다시 돌아간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열흘 뒤 북한 소식통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탈북민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명이라는 사람 알아요? 네, 알아요.
관리소에 있었던? 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의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 앞에는 침묵이 없거든요. 그 사람, 지난달에 죽었대요. 전화기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통화 시간은 11초였어요. 벨이 울리고 제가 받고 그 사람이 말하기까지 11초. 그 11초 동안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명희가 죽었다. 관리소에서 왼쪽 다리가 부러진 채로 제가 빼내러 갔던 바로 그 관리소에서 제가 도착하기 전에 브로커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그날 밤 빼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만 더 빨랐으면, 한 달만 더 빨랐으면 저는 전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아서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울 힘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이 품에 있었어요. 명희의 동생 사진. 13년을 품고 다닌 사진. 명희는 이제 이 사진의 주인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원히. 명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저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쳤어요. 불을 껐습니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만 마신 것 같아요. 싱크대 수도꼭지에서 받은 물. 컵을 씻을 기력이 없어서 새 컵을 꺼내 썼습니다. 31일 동안 싱크대 위에 컵이 12개 쌓였어요. 나머지 19날은 물도 안 마신 거였습니다. 몸무게가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기쁨조 시절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42kg 아래로 떨어지던 그때의 어지러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강제였고 지금은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같은 꿈을 꿨습니다. 명희가 나오는 꿈. 기쁨조 복도에서 저를 일으켜주던 명희. 나도 당했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사진을 보여주던 명희. 이것만 보면 버틸 수 있어. 탈출 전날 밤 웃던 명희. 눈까지 웃는 진짜 웃음. 내일이야. 꿈에서 명희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1.2cm가 아닌 진짜 웃음으로. 깨어나면 명희가 없었습니다. 빈 방, 빈 세상. 명희가 있던 세상과 없는 세상은 같은 세상인데 완전히 달랐어요. 색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꺼냈어요. 매일. 이제는 속옷안이 아니라 베개 옆에 두고 잤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명희의 동생 얼굴. 8살. 아니, 이제 21살. 이 사진을 명진에게 전해줬으니 명희와의 약속은 끝난 건가? 사진은 전달했어요. 하지만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원한 건 사진을 전달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살아서 나가. 살아서 나가라는 거였어요. 저는 살아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나오지 못했어요. 그게 제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더 빨리 갔어야 했어요. 더 일찍 브로커가 됐어야 했어요. 1년만 빨랐으면. 아니, 6개월만. 3개월만. 그 생각이 머리 안에서 돌고 돌았습니다. 독처럼 퍼졌어요. 내가 그날 밤 같이 불려갔으면. 팔장에서 관리인이 명희를 데려간 그 새벽. 제가 대신 갔으면 명희는 사진을 들고 나갔을까? 제가 먼저 사라졌으면 명희가 담장을 넘었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어요. 영원히 없을 겁니다. 답이 없는 질문이 가장 잔인한 법이에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31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벨이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기가 침대 옆에 있었는데
손을 뻗을 힘이 없었어요. 조금 뒤에 다시 울렸습니다. 3번, 또 조금 뒤에 다시, 3번째에 겨우 손을 뻗어받았습니다. 언니, 명진이었어요. 명희의 동생. 언니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1달 동안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보냈는데 명진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아니었어요. 떨리는 건 맞는데 겁이 아니라 결심 때문에 떨리는 거였습니다. 저도 도와줄 수 있어요? 뭘? 언니가 하는 일, 사람 빼내는 거,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31일 동안 봐온 천장이었습니다. 금이 3개가 있었어요. 그 금을 몇 번이나 세웠는지 모릅니다. 아직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명진의 목소리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같은 사람들, 우리 언니 같은 사람들, 아직 그 안에서 웃는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명진은 제가 들려준 이야기를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2cm, 42kg, 3층, 정아가 사라진 밤, 명희가 남긴 사진, 전부 나도 도울 수 있어요. 언니 혼자 하지 마세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베개 옆에 있던 사진을 집었습니다. 명희의 동생 얼굴, 13년 동안 매일 봐온 사진, 모서리가 닳아서 둥글고 손때가 베어서 누렇고 얼굴이 흐릿해져서 처음 봤을 때의 선명함은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흐릿한 얼굴 위로 명희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눈, 크고 또렷한 눈, 명희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도망치자. 둘이 같이. 그 말이 변해서 들렸습니다. 다른 목소리로, 명진의 목소리로. 언니 혼자 하지 마세요. 저는 사진을 2 손으로 들었어요. 명희가 그랬던 것처럼, 보물처럼.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침대에서 31일 만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방이 빙빙 돌았어요. 하지만 서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어요. 명진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같이 하자. 전화를 끊고 커튼을 열었어요. 31일 만에 햇빛이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진을 지갑에 넣었어요. 속옷 안이 아니라 지갑 안쪽 주머니에. 이제부터는 숨기는 게 아니라 간직하는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명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명희 같은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7명을 빼냈습니다. 명진이와 함께요. 명진이는 한국에서 루트를 관리하고 안전가옥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저는 중국 측 브로커를 연결하고 전체 경로를 설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3번째 도강 이후로 저는 직접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그 대신 모든 계획을 짰습니다. 어떤 루트가 안전한지, 어떤 브로커를 믿을 수 있는지, 어떤 계절에 움직여야 하는지를 17명,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이름도 기억해요. 첫 번째로 빼낸 여자는 22살이었습니다. 기쁨조 출신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종류의 시설에서 3년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가 저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2 팔로 꽉 안았어요. 저보다 키가 작았는데 힘이 셌습니다. 살기 위해 버틴 사람의 힘이었어요. 저도 안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요. 명희가 죽은 뒤 처음으로. 안았더니 울음이 나왔습니다. 안기니까 무너졌어요. 5번째로 빼낸 사람은 16살 소녀였어요.
제가 기쁨조에 끌려갈 때와 같은 나이. 그 아이가 인천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9년 전 제가 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을 때와 같은 표정, 공포와 안도가 동시에 담긴 얼굴. 11번째 사람은 50살이 넘은 남자였어요. 관리소에서 10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왼손에 손가락이 3개 없었어요. 동상으로 잘린 거였습니다. 나머지 2개의 손가락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명의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17번째 사람은 지난 겨울에 왔습니다. 24살 여자. 기쁨조 출신이었어요. 제가 있던 그 건물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여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샹들리에를 찾는 눈이었습니다.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어깨가 내려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 샹들리에 전구가 몇 개야? 그 여자가 울었어요. 42개요. 그래, 42개. 언니도 거기 있었어요? 응, 거기.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세월이 흘렀지만 그곳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소녀들이 끌려가고 있었어요. 아직도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얼굴을 돌려봅니다. 아직도 1.2cm의 미소를 연습시키고 있어요. 아직도 42kg을 넘으면 식사가 줄고, 아직도 정체 모를 주사를 맞히고, 아직도 쓸모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트럭에 실려서 고향이 아닌 방향으로. 명희의 사진은 아직 제 지갑 안에 있어요. 가죽 지갑 안쪽 주머니. 처음에는 속옷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개 옆에 뒀어요. 지금은 지갑 안에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함께. 사진 모서리가 너무 달아서 명진의 얼굴이 흐릿해졌어요. 눈, 코, 입이 뭉개져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그냥 낡은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흐릿한 얼굴이 누구의 사진인지,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사진 뒷면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살아서 나가. 이거 들고 나가서 동생한테 전해줘. 저는 나왔습니다. 살아서. 사진도 전해줬어요. 명진에게. 그런데 아직도 이 사진을 못 놓겠습니다. 명진에게 원본을 주고 복사본을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명진이 원본을 받은 뒤 제게 다시 줬습니다. 이건 언니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 언니가 언니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제 지갑 안에 있어요. 명희가 제게 맡긴 거니까. 제가 한 명 더 빼낼 때마다 명희가 한 발짝 더 가까이 오는 것 같거든요. 17명을 빼냈으니 명희가 17발짝 더 가까워진 거예요. 아직 멀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명희 같은 사람이, 1.2cm의 미소를 강요당하는 사람이, 조금만 덜하고 속삭이며 버티는 사람이,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드는 사람이. 저는 가끔 밤에 지갑을 열어 사진을 꺼냅니다. 불빛에 비춰봐요. 흐릿한 얼굴, 다른 모서리, 누런 여백. 그런데 이상하게도 볼 때마다 명희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겹쳐 보여요. 사진은 흐릿해지는데 기억은 선명해집니다. 명희가 처음 이 사진을 보여줬던 그날 밤. 이것만 보면 버틸 수 있어. 명희의 그 말이 지금은 제 말이 됐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 버틸 수 있어요. 한 명 더 빼내면 명희가 한 발짝
더 가까워지니까 저는 내일도 이 사진을 볼 겁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아직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올 때까지 명희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도망치자. 같이.